달러가 강해요. 너무 강하니까 이걸 갖다가 뒤집어 버려서 달러의 약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국채도 6개월로 대출 만기입니다. 딱 이러면 채권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걸 100년짜리로 바꿔줘요.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너희들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결국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음 단계로 환율을 바라본다?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관세나 환율이나 둘 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단어가 수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의 핵심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관세라는 걸 쓰는 거고요. 또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환율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세를 가지고 한번 크게 흔들어 놨어요. 자, 관세로 압박을 하니까 상대편의 제품을 갖다가 미국이 수입할 때 관세가 높아지니까 수입을 덜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생산 설비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거잖아요. 자, 이걸로 한번 쿵 흔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무역 적자가 제로로 안 내려가면 환율을 갖고 흔들어 놓을 수 있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고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수출할 때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럼 수출을 할 때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럼 무역 적자를 되갚는 데는 환율만큼 좋은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환율 효과 쪽으로 넘어가서 관세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환율을 바라본다?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게 단계별로 자, 오늘부터는 환율 이게 아니고요. 관세 협상을 할 때 환율이 옵션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할 때도 그 얘기 있었고 우리나라하고 할 때도 환율에 대한 얘기가 끼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이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카드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는 예전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USTR인데 거기 대표로 있었던 전 대표가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걸 구상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그리고 2기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핵심도 그 사람이 구성을 했고 그 사람의 제자가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USTR 대표가 그 그리어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들, 달러가 강해요. 너무 강하니까 이게 미국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은 많이 하면서.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약세로 가지 않는 이 달러, 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강한 이 달러, 이걸 갖다가 뒤집어 버려서 달러의 약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2.0입니다. 참고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85년 9월에 일본하고 플라자 합의를 하던 당시 그때 당시 실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나서니까 플라자 합의 2.0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플라자 합의 2.0이라고 말하기엔 좀 과한 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플라자 합의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조정하는 건 좀 달라요. 플라자 합의 때 환율을 조정했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충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가가 반토막 날 겁니다.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과하잖아요. 반토막 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뭐냐면 플라자 합의 당시에는요. 국가들 5개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엔화와 소독 마르크화의 엄청난 강세를 만들어요. 특히 엔화 강세가 엄청났는데 그때 당시 1달러에 250엔 했거든요. 그게 불과 1년 만에 1달러에 120엔까지 빠져요. 그 얘기는 25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120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를 사요. 엔화가 2배가 강해진 거예요. 달러 대비. 이런 걸 폭력적인 엔화의 절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플라자 합의인데 지금은요. 외환시장이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커졌어요. 국가 몇 개가 짬짬이 한다고 해가지고 엔화라든지 이런 통화를 갖다가 2배씩 절상시킨다?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아시아 국가 통화들에서 봤잖아요. 약간씩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일정 수준 절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을 유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플라자 합의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달러 약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플라자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플라자 합의는 폭력적인 엔화의 절상이라는 걸 같이 담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건 쉽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도 지금은 80년대하고 달라서 플라자 합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짜리 국채 얘기는 사연이 좀 있어요. 미국 달러가 약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왜 달러는 강할까? 그랬더니 이게 다른 국가들이 왜 안 보이고 쌓으려고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의 달러는 약해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왜 안 보이고 쌓으려고 이 좋은 달러를 계속 사들여가지고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달러를 왜 사는데?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한테 이자 받으려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이고 쌓아가지고 그 나라의 부를 촉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가 약해지지 않아서 미국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좋은 미국 국채를 사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미국 국채를 샀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잖아. 달러 약세가 안 돼서.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채도 우방국들 같은 경우는 6개월 후 대출 만기입니다. 딱 이러면 그 채권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걸 100년짜리로 바꿔줘요. 그러면 야 이건 100년 있다 만기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되게 싸게. 그러면 결국에는 부채 관리를 할 때 6개월 후에 만기 오는 거, 1년 후에 만기 오는 거, 1년 반 후에 오는 거 이런 게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단기채가. 근데 100년 후에 갚아요 하면은 사실 신경 많이 안 써도 되죠. 이자도 싸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요. 그걸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럼 관세 맞으시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미국한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미란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한테 딱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틀 있다 갚을게요. 그럼 뭐 신원이 있는 사람이니까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돈이야 설마 10만 원 안 갚겠어 이러면서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틀 있다 안 갚아. 전화하셨어요. 너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제가 100년 있다 갚을게요. 딱 이래요. 그럼 이거 손절 쳐야죠. 손절 친 다음에 소문 내겠죠. 이상한 애 있다고. 이상한 애 있다고 소문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다른 분한테 전화해요. 저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럼 빌려줄까요? 이틀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100년만 빌려주세요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돈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채권은요, 국채는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신뢰가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대출 계약인 거잖아요.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굉장히 규범적인 게 즉흥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구조죠. 이러면 미국 국채를 접근할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 미국 국채 6개월짜리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100년으로 보이면 저는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소탐 대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요, 아마 우방국들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선수들 만나가지고 특히 헤지펀드 하는 선수들 만나가지고 자기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평이 안 좋았대요.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별다르게 자기도 얘기를 못하고 물러났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일부 조금 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중국도 계속해서 줄였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막 던진다? 이런 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러시아가 달러로 되어 있는 외환보유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동결을 시켰어요.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써야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달러 번 게 다 묶였으니까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거 처음 압류를 할 때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 옐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압류하는 거 신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전범국한테? 그게 아니라 얘를 압류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달러 자산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마음에 안 들면은 압류가 돼버리잖아요. 중국은 어떨까요?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국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국채를 갖다가 너무 많이 갖고 있던 걸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원래 미 국채 보유를요 1조 달러가 넘게 갖고 있었는데 많이 줄이면서 지금 7,600억 달러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조금씩 더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죠. 트럼프한테 이제 기자회견할 때 중국한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중국의 큰 희생을 원한다. 그때 뭘 희생하라는 얘기냐? 실질적인 희생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무슨 얘기지? 라고 보시면은 시장을 개방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태까지는 중국이 물건을 만들고 미국이 그 물건을 사는, 그래서 달러가 나가는 거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 거래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중국의 소비를 키워서 사주는 그런 형태의 재균형, 리밸런싱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나라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수입돼 들어오는 거를 가격을 확 높여버리니까 수입을 덜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환율을 갖다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하니까 다른 나라의 제품이 들어올 때 달러가 워낙 약하니까 가격이 비싸지면서 덜 사게 되고, 미국 입장에선 다른 나라의 약한 달러 때문에 수출을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나라 물건이 달러 약세 때문에 싸더라도요, 상대 국가가 돈이 없으면 미국 물건을 못 사주는 문제가 생기죠.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줘야 무역 적자를 되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안 사고 중국 물건을 덜 사면 무역 적자가 현 수준을 유지하겠죠. 현상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걸 갖다 되감고 싶으면 상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해야 우리나라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오픈을 하면은 거기다 대고서 물건이나 금융 서비스 이런 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문을 열고 내수를 부양을 해줘야 다른 나라 물건을 사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패턴들을 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중국하고의 리밸런싱, 중국의 시장 개방, 요거를 원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80년대 무역 적자가 되게 심할 때 일본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로 엔화 절상 만들고 그 이후에 루브르 합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내수 수요를 엄청나게 강화시켰거든요. 일본이 버블 경제가 되니까 미국 물건을 사주면서 무역 적자를 해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가 된 다음에 이걸 사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그 버블이 터지면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요. 자,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질 않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일본처럼 빠르게 갈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가서 버블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해 가지 않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도요,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소비를 만들어내는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15억의 인구 대국이 수출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수출은 다른 나라 수요예요. 내수의 성장이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잖아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가지고는 위안화의 신뢰가 높아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안화가 강세여야 될까요? 약세여야 될까요? 강세여야지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안화 강세가 필요할 수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를 갖다 부양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급격한 위안화 강세와 급격한 소비의 강세잖아요. 급격한 걸 빼고 미국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아마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겠죠. 왜냐면 무역 적자를 빠르게 해소시켜야, 그리고 재정 적자를 빠르게 해소시켜야 경기 부양을 할 테니까요. 감세를 통해서. 근데 중국이 만만 뒤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죠. 아마 그래서 90일의 유예가 있잖아요. 그 안에도 상당히 많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때는 뭐 으름장도 놓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아마 계속해서 안겨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요, 결국에는 급격한 통화 정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다른 나라보다 내 나라 통화가 확 강해지죠. 그러면 수출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 수출이 힘들어지는 만큼 내수를 키워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내수가 빚더미를 만드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빚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절상의 방향으로 가고 같이 달러 약세를 받아들인다면 서로 누가 더 많이 나가는지 계속 보고 양옆을 계속 보면서 걸어갈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가면 독박으로 강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할 것 같고요. 환율 전쟁이 미국하고의 환율 전쟁도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도 이 줄이 맞는지를 보는 환율 전쟁, 그래서 굉장히 다차원 환율 전쟁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앞서도 외환시장을 바라볼 때 이 틀 자체가 달러 강세만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달러 약세도 함께 열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환율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일정 수준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내수 성장을 갖다가 좀 가져가줘야 내수 소비하고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성장률 변동성이 조금은 제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을 바라볼 때도 우리나라 원화만 너무 약해지거나 우리나라 원화만 너무 강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국가들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 경합국들하고 어느 정도 온라인을 맞춰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도 조금이라도 덜 충격을 주는 쪽으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금융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죠. 저도 외환시장 요즘 최근에 흔들리는 거 보면서 되게 마켓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크로 환경이요, 확 바뀝니다.
여태까지 20년간 못 보던 그런 변동성이나 아니면 20년간 못 보던 자산 간의 어떤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요, 어떤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개를 나눠 놓고요. 그리고 이들을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우리 투자에서는 가장 슬기로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조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